손해 나시는 분들은 왜 손해가 날까요?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한 종목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3개, 10개, 20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10분 중에 9분은 모두 다 파란색 마이너스 종목일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나 10개 갖고 있는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실패하시는 겁니다. 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주식을 하면은 이제 손해도 보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뭔가 막 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실도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손해 보는 이유 뭐 이런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 투자의 본질이랄지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좀 일단 없습니다.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철학은 원칙 같은 거예요. 꼭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시고 그냥 내가 산 종목 한 종목 이게 2배가 가면 부자 이게 2배 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은 데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건 종목 선정이고요. 종목 선정보다 좀 더 큰 개념의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운영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운영.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 포트폴리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 이런 건 다 재무관리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론들인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는 건 재무관리에서 제일 앞에 배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뭐냐면 결국 투자라는 건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낮추려고 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사서 10,000원짜리를 2달 있다 또는 1년 있다 2만 원에 팔면 나는 2배 버니까.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한 종목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죠. 저는 단기 매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없어져도 되는 돈인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이 돈 빨리 부자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이제 젊은 나이에 진짜 부자 되겠다 하다가 10억에서 한번 딱 걸리고서는 절대 한 종목은 안 되겠다. 세 종목을 사야지 네. 이렇게 했었는데 왜 한 종목을 사면 안 되냐면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한 종목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빵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몰빵한 한 종목은 절대 그렇지 않아. 저는 늘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절대적인 한 종목을 찾을 능력이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안 좋겠지만 2,000 종목 중에 정말 좋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찾아서 3분의 1씩 투자하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의 제 첫 번째 원칙은 한 종목 사지 마시고 여러 개 사시라. 최하 3개. 근데 여기서 그럼 그럼 나는 한 100개 사면 더 좋겠네요. 네. 100개 사면 더 좋겠네요. 그럼 한 종목 사면 안 되고 3개 사면 되는 건 제가 수익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고 위험 분산 효과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00개를 사면 위험 분산 효과는 100점 만점이에요. 하지만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럼 주식 투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ETF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적정 넘버 숫자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균적으로는 저는 적으면 3개에서 뭐 많으면 10개 정도 요 사이의 포트폴리오 숫자를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손해 나시는 분들은 왜 손해가 날까요?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 있는 분도 있겠지만 3개, 10개, 20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10분 중에 9분은 모두 다 파란색 마이너스 종목일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어떻게 알았지? 나 10개 갖고 있는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실패하시는 겁니다. 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0종목을 샀는데 계좌를 열었는데 10개가 있는데 다 마이너스다? 그럼 그분은 10개 사면 5개는 플러스가 나고 5개는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네. 근데 10개가 다 마이너스가 났다면 소위 말하는 너무 똥손이래 갖고 사는 족족 마이너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10개 사는데 다 마이너스일 리가 없습니다. 10개를 산 게 아니죠. 20개를 샀겠죠. 네. 20개를 처음에 샀겠죠. 근데 플러스가 10개고 마이너스가 10개일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마이너스 자식이 너무 속상합니다. 얘 손해났네. 네. 플러스 N은 되게 뿌듯해요. 여기 이익 났네. 이익 실현할 땐 기분이 좋습니다. 손절매할 땐 기분이 더럽죠. 이게 주식 투자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 잘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했을 때 안 좋은 결정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T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저도 T인데 분명히 10개 중에 5개는 플러스 5개는 마이너스 아까 20개로 예를 들었죠. 20개 중에 10개는 플러스 10개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판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편하니까. 마이너스는 절대 못 팝니다. 왜? 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럼 우리 살면서 불편한 걸 잘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하나요? 편한 걸 잘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불편한 걸 하나요? 잘해야죠. 불편한 걸 잘하는 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편한 게 뭘까요? 먹고 자고 네. 쉬고. 먹고 자고 쉬고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새벽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거 참아가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때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할 때 그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방금 말한 포트폴리오 운영에도 똑같은데 마이너스만 남겨놓고 플러스는 팔았다? 이 계좌는 앞으로 잘 될 확률이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추세라 그랬잖아요. 3년 전보다 2년 전, 2년 전보다 1년 전, 1년 전보다 오늘까지 좋은 게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상승 추세예요. 네.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500원에 된 건 11,000원, 12,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에요. 10,000원에 샀는데 9,500원, 9,000원, 8,000원 떨어진 건 하락 추세의 종목이에요. 내 종목들을 상승 추세는 다 버리고 하락 추세만 다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마이너스라면 일단 포트폴리오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빨리 손실은 빨리 쳐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종목이 절대 다수라면 여태까지 좀 주식에 대한 철학이 없고 잘못하신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내가 빨리 어떻게 버리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된 것들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마치 감독이 축구팀이나 야구팀을 꾸리듯이 별로 이거 같이 떼어봐야 우리 승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선수인데 바로바로 쳐내시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선수야. 그럼 바로 4번 타자를 기용하거나 주장 스트라이크로 써야 되잖아요. 종목도 수익이 잘 나고 너무 좋은 종목이야. 그건 계속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내가 적정 넘버가 잘 돼 있는지 한 개만 투자 몰빵하는 건 아닌지 50개 100개씩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닌지 마이너스가 있는 건 뭔가 투자에 대한 철학 개념, 추세 이런 거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알더라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나 손절면 죽어도 못하겠어. 그게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절매하는 순간 그 순간이 힘든 거거든요. 안 팔고 계좌에 파는 것만 있을 때 기분 좋나요? 안 좋을걸요. 그래서 팔 때의 순간 안 좋은 거를 이겨내면 계좌가 깨끗해지고 기분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팔면 아직 손실이 확정이 안 됐지만 파는 순간 이제 계좌가 팍 줄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회복되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역시 학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모론가라고 하거든요. 썬크 코스트라고 합니다. 메모론가. 떡볶이집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떡볶이집을 사업을 합니다. 사업. 1억을 들여서 사업을 떡볶이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상권 분석을 잘못해갖고 떡볶이 먹는 애들은 없고 다 성인들만 있는 그런 주택가래갖고 떡볶이집이 장사가 안 돼요. 근데 매달 인건비다 뭐다 해서 매달 1,000만 원씩 적자입니다. 나는 수익이 없고 매달 1,000만 원씩 적자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어. 거기는 상권이 완전히 손님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임대료랑 인건비랑 해서 매달 1,000만 원 적자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나간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 오늘 사업을 접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매달 1,000만 원 손해봐야 되니까. 근데 사업을 대부분이 못 접습니다. 왜? 애초에 투자한 1억 때문에. 1억 때문에 못해서 매달 1,000만 원씩 2년 3년 더 까먹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매몰 비용이거든요. 어떤 게 매몰 비용인지. 관리회계라는 건 내가 관리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수치가 무엇냐를 결정하는 건데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익 실현 매도냐 손실 매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종목이 추세가 깨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안 좋은 흐름인지가 중요한 건데 안 좋은 종목의 흐름인 것을 매도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손실이 났으니까 안 좋은 흐름이겠죠. 그래서 손해가 났어. 나는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됐어. 10,000원은 내가 매도하는데 의사결정에 사실은 하나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매몰 원가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감정적인 부모들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면 기분 더 좋아진다는 거. 또 이론적으로 막 이거 미실현 이익인데 팔면 실현 손실인데 안 팔면 어쨌든 아직 실현 손실은 아니잖아. 사실 주식은 미실현과 실현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투자 대상 중에 가장 환금성이 높은 유동성이 높은 게 주식이거든요. 주식은 오늘 내가 클릭만 누르면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회비용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건 A를 투자할지 B를 투자할지의 투자 수단이잖아요.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1억을 갖고 있다면 그 물려있는 종목은 지금 미실현 손실이긴 하지만 그걸 바로 오늘 파는 순간 이것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과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의사결정에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고 물린 종목이 있을 때 어느 종목이 앞으로도 주가가 좋게 움직일지. 근데 사고 싶은 종목이 더 좋게 움직일 거면 당연히 물린 종목을 당장 지금 팔고 사고 싶은 종목을 사야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네. 내가 판 건 올라갈 것 네. 같고 팔면 오른다. 내가 살면 떨어질 것 같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 열심히 안 해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 종목만 봅니다. 내 종목. 요즘은 네이버 검색어가 없는데 네이버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가 나올 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검색어가 떴을 때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40대 50대 삼성전자가 늘 5위 안에 들었어요. 늘. 삼성전자. 그 얘기는 뭐냐. 40, 50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자가 아닌 계좌주께서 HTS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MTS 들어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를 검색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검색해서 아 오늘 얼마 올랐네 떨어졌네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종목이 오늘 얼마 올랐네 얼마 떨어졌네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종목을 연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아쉬움만 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새로 살 종목은 괜히 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좀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뭐 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뭐가 공부인지도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준비라는 건 뭐 보통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보다 알면서도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시간 투자하는 거, 네. 뭐 노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노는 게 더 재밌고 쉬는 게 더 좋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공부하는 도구 너무 많습니다. 좋은 책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온라인 서적에 이렇게 스테디셀러 딱 누르면 이렇게 파트가 있죠. 뭐 경제 파트 또 하나 누르면 재테크 한 번 더 누르면 주식에 딱 클릭을 하시면 스테디셀러 하면 거의 뭐 5년 10년 동안 잘 팔렸던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1위부터 20위 안에 몇 권 읽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20권 다 읽었다. 그러면은 뭐 책은 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위까지 중에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이제 공부 뭐 하셨는지 알겠죠. 스테디셀러 책.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평균값 이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평균값으로 남들이 하는 거 정도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스테디셀러가 딱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디셀러에 있는 주식 투자의 그 전설들이 쓴 이야기들 내가 이런 정도는 알고 해야지 정도가 기본이니까 책 공부하시고요. 그다음 리포트 매일매일 똑똑하신 분들이 리포트를 써주시거든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네. 해외 증시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들 굉장히 좋은 산업 분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 분석들 해외 증시 분석들 리포트 보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써 써 있는 것은 오래된 책들은 스테디셀러들은 사실은 현장감이 있진 않아요. 다만 주식에 대한 철학, 원칙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실제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보는 건 결국은 HTS예요. 그래서 HTS를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알고 보는지 그러니까 HTS 메뉴를 다 눌러보세요. 눌러보다가 모르시면 콜센터에 전화도 해보시고 이거 뭔 기능이냐 물어봐서 HTS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그게 저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매일매일의 주식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HTS의 메뉴들, 그리고 이제 좀 스테디셀러 아직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주식 책들, 뭐 이런 게 이제 뭐 좋은 공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도 생기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막 더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시작조차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기본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누가 좋은 거 하나 좀 찝어줬으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서 손해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같은데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책도 보면서 약간 기본기도 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저희 채널은 좀 부동산 쪽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좀 약간 잠잠하기도 하고 투자하는데 아직 뭐 제약도 많기 때문에 약간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딱 이제 24년 한 2월 요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들어가기에는 뭐 나쁜 어떤 상황은 아닌가요?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시기로만 본다면 저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근데 우려스러운 건 시기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 투자자의 중요성이 훨씬 크죠. 시기가 중요하냐 투자자가 중요하냐 저는 투자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좋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거 사보고 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지수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600 이 정도에서 뭐 2,700, 2,800, 3,000 간다 쳐도 그래봐야 지수 한 10% 15% 오르는 거거든요. 그 지수 10% 오르는 시기에 지수보다 아웃퍼포먼스 하는 종목들 잘만 잡으면 50% 100%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지수가 2배 올랐던 1,400에서 2,800, 3,000 갔던 지수로는 2배 올랐지만 정말 주도주적 성격의 애들은 주가가 3배, 4배,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랄지 포트폴리오 운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그 말씀은 여태까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자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고요. 시기가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치로 나오는 변수들. 변수값이라는 건 변화하는 수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변화하는 수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하고 GDP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금리는 왜 중요하냐면 뭐 부동산 시장도 똑같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또는 적게 풀려 있는지 척도란 말이죠. 금리가 높을수록 시중에 돈은 줄어들고 금리가 낮을수록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가 낮은 게 우리 투자 환경에 좋을까요? 높은 게 투자 환경에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잠잠할까요?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올해 좋을 이유는 금리가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무슨 눈 떴더니 와 오늘 금리 막 10% 내렸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도표상에 다 나와 있고 FOMC 일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일정도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날짜에 금리를 내릴 거냐 오릴 거냐 동결일 거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은 지금 0%. 이제 인상은 없습니다. 그럼 최고점은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최고점에서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의 문제인데 3월 달에 원래 점도표상으로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6월이겠죠 뭐. 또는 6월에 안 하면 9월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 정점을 일단 찍었고 금리 인하만이 남은 거예요. 시점의 차이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좋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좋은 거니까 금리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주식 투자하기 좋은 해다는 참인 거죠. 진실인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금리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원래 해요. 네. 그러니까 뭐 6월쯤 내린다 하면 지금 1월, 2월이니까 선반영이 돼가고 있는 단계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죠.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늘 중요한 변수는 GDP라고 말씀드렸는데 GDP는 우리가 한국말로 경기라 그래요. 경기가 좋냐 나쁘냐. 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냐 나쁘냐는 결국은 기업들이 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특히 나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 혁신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기술 혁신의 시기에 그 기술 산업들이 계속 큰 수익성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시기에 GDP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주식하기 나쁘지 않은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이 그래도 이게 제로라는 건 너 오늘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물론 짬짜면도 있고 이게 사례가 안 맞네. 볶음밥. 이제는 안 맞네. 원래는 저는 이제 주식에서 사례를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난 짬뽕이야 짜장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가 이거 호재 같기도 하고 악재 같기도 하고 아니고 호재면 호재 악재면 악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들을 우대해주는 일본에서 성공했던 그런 기법들을
갖고 오는 이 정부 정책은 호재냐 악재냐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두 변수인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가고 있고 GDP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은 친 주식시장 정책, 친 주주 정책, 친 기업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하기 좋은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주식이 아까 55대 45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도 어쨌든 55에 조금 더 가깝게 약간의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으니까 어차피 시작할 거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시작하기보다는 이럴 때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좀 공부하셔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이제 투자자로서 뭐 부자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얘기도 해보고 주식 투자 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보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무사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